50장 유비 부인의 죽음. 송건을 몰아내고 승리를 거둔 장료는 자신의 진영으로 돌아온 뒤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군사들에게 당부했어요. 갑옷을 벗고 쉬는 것은 허락하지만 잠을 자서는 절대 안 된다. 장료의 말에 군사들은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물었어요. 강동 군사들도 멀리 달아났는데 어찌 그런 명령을 내리십니까? 장료가 대답했어요. 원래 전쟁터에서는 이겨도 기뻐하지 않고 져도 슬퍼하지 않는 것이다. 적은 우리가 방심한 틈을 노릴 것이니 오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때였어요. 함성 소리와 함께 시뻘건 불기둥이 치솟자 군사들이 당황하여 우왕좌왕했어요. 반란이다. 반란이 일어났다. 장료가 차분한 목소리로 군사들을 향해 명령했어요. 당황하지 마라. 지금 들리는 소리는 몇몇 반역자들이 꾸민 수작임에 분명하다. 그러니 너희들은 소리치며 날뛰는 자들부터 목을 베어라. 장료의 명령에 군사들은 함성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잠시 후 과정과 그의 동생 마국간지기가 잡혀왔어요. 장료는 두 사람에게 어찌된 일인지 캐물은 다음 그들의 목을 베어버렸어요. 그때 성 밖에서 요란한 북소리와 함께 군사들의 함성 소리가 들려왔어요. 장료는 한쪽 입꼬리를 치켜 올리며 코웃음을 쳤어요. 멍청한 것들, 지금 들리는 소리는 강동의 군사들이 반역자를 도우러 달려오는 소리이다. 나는 그들의 계략을 거꾸로 이용해 모두 무찌를 것이니 불길이 더욱 거세게 휘몰아치게 하고 성문을 열어주어라. 장료의 명령에 병사들이 일제히 움직였어요. 같은 시각 성 밖에 있던 대사자는 성문이 열리자 자신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었다 생각하고는 단숨에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때였어요. 슝! 대사자와 그의 군사들을 향해 빗발치듯 화살이 쏟아지니 소스라치게 놀란 대사자는 황급히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려 했어요. 하지만 이미 그의 등에는 서너 대의 화살이 꽂혀 있었어요. 대사자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어요. 강동의 군사들은 대부분 목숨을 잃었고 대사자 또한 크게 다쳐 정신을 잃은 채 부하들의 도움으로 자신의 진영으로 겨우 돌아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태사자의 등에 꽂힌 독화살은 이미 그의 온몸에 퍼진 뒤였어요. 태사자는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힘겹게 말을 이었어요. 대장부로 태어나 어지러운 세상으로부터 나라를 구해야 하거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어찌 죽는단 말인가. 그 말을 끝으로 태사자는 숨을 거두었어요. 이때 그의 나이 겨우 41세였어요. 태사자가 죽자 슬픔에 빠진 송건은 태사자를 위해 성대한 장례식을 치르고는 군사를 거두어 양자강 너머로 돌아갔어요. 송건이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은 유비는 공명을 불러 물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유비의 물음에 공명이 대답했어요. 당분간 큰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명은
짧은 한숨을 내뱉고는 말을 이었어요. 어젯밤 하늘을 보니 북서쪽에 별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북서쪽의 별은 황족의 별로 아마도 황족의 한 분이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공명의 말에 유비는 깜짝 놀랐어요. 그때였어요. 병사 하나가 달려와 다급한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유기 공자께서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병사의 보고를 들은 유비는 깜짝 놀라 의자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유비는 자신의 조카인 유기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목 놓아 울기 시작했어요. 공명은 애써 유비를 위로했어요. 예로부터 살고 죽는 것은 하늘이 정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유비는 양볼에 흐르는 눈물을 옷소매로 닦으며 공명에게 물었어요. 앞으로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소? 유비의 물음에 공명이 대답했어요. 남의 불행을 틈타 자신의 뱃속을 채우려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기 마련입니다. 일단 양양성에 관우를 보내 그곳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유비는 급히 관우를 불러 명령했어요. 유기가 죽었으니 동생이 지금 당장 양양성으로 가 그곳을 잠시 맡아주오. 송건이 호시탐탐 양양성을 노리고 있으니 서둘러야 하오. 관우는 그 길로 적토마의 청룡 언월도를 비켜차고 양양성으로 떠났어요. 유비는 관우의 뒷모습을 바라보고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공명에게 넌지시 물었어요. 유기가 죽었으니 이제 강동에서 형주를 돌려달라 할 텐데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소? 유비의 물음에 공명이 여유롭게 대답했어요.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강동에서 사람이 오면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뜻을 알 수 없는 공명의 말에 유비는 어리둥절했어요. 며칠 후 유비의 예상대로 노숙이 유기의 조문을 핑계로 형주로 찾아왔어요. 유비와 공명은 노숙이 왔다는 보고를 받고 성문 밖으로 달려가 그를 맞이했어요. 조문을 마친 노숙이 유비에게 말했어요. 유기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송건 장군께서 위로의 예물을 마련하여 저를 보내셨습니다. 유비 장군과 공명 선생께서 유기를 잘 돌봐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유비는 술상을 내어 노숙을 대접했어요. 노숙은 술을 몇 잔 마신 뒤 유비에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난번 유비 장군께서 유기가 없으면 형주를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이제 유기가 죽고 없으니 형주를 돌려주십시오. 노골적인 노숙의 말에 유비는 말을 돌렸어요. 술이나 한 잔 더 하시지요. 그렇게 술상을 가운데 두고 유비, 공명, 노숙이 마주보고 앉으니 노숙은 벌컥벌컥 술을 들이키고는 다시 입을 열었어요. 유비 장군, 대체 형주 땅을 언제 돌려주시겠습니까? 다그치는 노숙의 말에 유비가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쩔쩔매자 공명이 나섰어요. 선생께서는 어찌하여 이렇게 무례하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빚을 받으러 오신 것입니까?
공명이 큰 소리로 다그치자 노숙은 어리둥절했어요.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노숙이 언짢은 듯 헛기침을 하며 대꾸하자 공명이 입을 열었어요. 유비 장군께서는 황실의 후손으로 역적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기 위해 형주를 발판 삼아 일어서려 하는 것은 세상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 유비 장군께서 어찌 나라의 땅을 함부로 남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형주는 유표의 땅이었으나 그가 죽었으므로 유표의 동생뻘인 유비 장군이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송건은 나라를 위해 공을 세운 적도 없으면서 형주 땅까지 빼앗으려 하니 도리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지난번 적벽대전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만약 내가 동남풍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강동의 군사들은 조조군에게 패했을 것이며 손책과 주유의 아내 모두 조조의 동작대로 끌려갔을 것입니다. 우리 군사들과 장수들이 힘을 보태 싸웠으니 적벽대전에서 조조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송건은 남의 땅만 탐내어 가로채려 하니 어찌 이것을 옳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노숙 선생은 지혜로운 분이시니 지금의 상황을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명의 긴 꾸짖음에 노숙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긴 침묵 끝에 노숙이 사정하기 시작했어요. 공명 선생, 부디 내 사정도 이해해 주시오. 지난번에도 형주를 돌려받지 못하고 돌아갔는데 이번에도 또다시 빈손으로 돌아간다면 내가 곤란해집니다. 공명이 되물었어요. 도대체 무엇이 곤란하단 말입니까? 노숙이 대답했어요. 지난날 유비 장군께서 위기에 빠졌을 때 공명 선생과 함께 강을 건너 송건 장군을 만나게 한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주유가 형주에 쳐들어가자고 했을 때에도 말린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지난번에는 유비 장군께서 유기를 돕겠다 하시길래 유기가 죽으면 형주 땅을 돌려줄 것이라 송건 장군과 주유를 설득했었지요. 그런데 이제 와서 형주를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하면 내가 무슨 낯으로 송건 장군과 주유를 보겠습니까? 송건 장군께서 저를 죽일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게다가 성깔이 사나운 주유는 대군을 일으켜 형주를 공격할 것입니다. 이것이 유비 장군께서 바라는 바입니까? 노숙의 말에 공명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어요. 조조가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와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았는데 내가 주유 따위를 두려워한다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선생의 입장이 곤란하다 하니 문서를 하나 써드리지요. 유비 장군께서는 잠시 형주 땅을 빌린 것이고 다른 땅을 차지한다면 형주 땅을 즉시 돌려주겠다고 약속하겠소. 공명의 말에 노숙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대체 어느 땅을 얻은 뒤 형주를 돌려주겠다는 것입니까? 공명이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이 나라의 서쪽에는 드넓은 서천 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을 발판으로 삼을 것이니 그때까지만 잠시 형주 땅을 빌려달라는 것이요. 공명의 대답에 노숙이 다시 물었어요. 그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공명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각각 문서에다 서명을 하면 됩니다. 우리 쪽에서는 유비 장군과 내가 서명을 하고 그쪽에서는
선생이 서명을 한 후 돌아가 송건의 서명을 받으십시오. 노숙은 공명의 꾀임에 넘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찝찝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노숙은 붓을 들어 문서에 자신의 이름을 썼어요. 노숙은 유비와 공명 그리고 자신이 서명한 문서를 손에 들고 일어나며 유비에게 당부했어요. 유비 장군께서는 의로운 분이시니 유비 장군을 믿고 돌아가겠습니다. 공명이 형주를 떠나는 노숙을 나루터까지 배웅해 주었어요. 노숙이 탄 배가 출발하려 하자 공명이 노숙에게 말했어요. 선생은 돌아가거든 송건에게 전하시오. 반드시 문서에 쓰여진 약속을 지켜야지. 만약 다른 생각을 가졌다간 내가 먼저 강동으로 쳐들어갈 것이라 말이오. 우리와 강동은 뜻을 함께하기로 한 사이이니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소. 노숙이 떠나고 나루터에는 공명이 홀로 남았어요. 공명은 노숙이 탄 배가 사라질 때까지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형주에서 돌아온 노숙은 송건을 만나기 전 주유를 만나 유비 공명과 함께 작성한 문서를 보여주었어요. 주유는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어요. 이까지 종이 쪼가리를 어디에 써먹는단 말인가. 유비가 서천을 차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때까지 형주를 돌려받지 못한다니. 그대는 또다시 공명에게 속은 것이네. 주위의 호통에 노숙은 진땀을 흘리며 변명했어요. 유비 장군은 의로운 사람이니 거짓말하지는 않을 것이네. 노숙의 변명에 주유는 고웃음을 쳤어요. 거참, 세상 물정을 모르는군. 유비는 능구렁이이며 공명은 불려우이거늘 그대는 아직도 그것을 모르고 그들을 믿는단 말인가. 주위의 호통에 노숙은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럼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는가. 노숙이 안절부절 못하자 주유가 노숙을 달랬어요. 내가 이미 형주에 접자를 보냈으니 일단 기다려보게. 유비에게 조금이라도 허점이 보이면 내가 바로 달려가 그놈을 죽이고 말겠네. 주유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는 북쪽 형주 땅을 매섭게 쏘아보며 다짐했어요. 며칠 후 형주에 보낸 첩자가 돌아와 주유에게 보고했어요. 형주는 지금 초상집입니다. 성 밖의 군사들까지 상복을 입고 있습니다. 깜짝 놀란 주유가 다급히 되물었어요. 대체 누가 죽었느냐? 첩자가 대답했어요. 유비의 부인 감씨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답니다. 모두들 장례를 치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주유는 큰 소리로 웃으며 노숙에게 말했어요. 드디어 기회가 왔네. 유비의 부인이 죽었으니 형주는 우리 것이나 다름없네. 어리둥절해진 노숙이 물었어요. 그것이 무슨 말인가? 주유가 자신만만하게 설명했어요. 유비의 부인이 죽었으니 유비는 머지않아 다시 결혼을 할 것이네. 송건 장군의 여동생을 유비에게 시집 보내겠다 하고는 유비를 이곳으로 불러들여 감옥에 전역했네. 그런 다음 유비와 형주를 맞바꾸자고 할 것이네. 내 생각이 어떠한가? 노숙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하지만 유비가 이곳 강동까지 오려고 하겠는가? 자고로 시집은 여자가 남자에게 가는 법인데
유비에게 강동으로 오라고 한다면 오지 않을 것이 분명하네. 노숙의 말에 주유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대꾸했어요. 송건의 어머니인 오부인이 딸을 특별히 사랑하여 딸의 결혼식을 직접 보고 싶어 한다고 전하면 유비는 아마 이곳으로 올 것이네. 유비가 이곳에 온 후 감옥에 쳐넣은 다음 유비를 죽이겠다 협박한다면 공명은 형주를 내놓을 것이네. 거침없는 주위의 말에 그제서야 안심이 된 노숙은 유비와 함께 작성한 문서를 들고는 송건에게로 갔어요. 유비의 약속이 담긴 문서를 본 송건은 주먹을 쥐고 온몸을 파르르 떨며 화를 참지 못했지만 주위의 계략을 듣고는 금세 기분이 좋아졌어요. 송건은 그 즉시 여범을 불러들였어요. 얼마 전 유비의 부인이 죽었다 하오. 내 여동생을 유비에게 시집 보내고 싶으니 그대는 지금 당장 형주로 달려가 나의 뜻을 전해주고 오시오. 송건의 명령을 받은 여범은 그 길로 유비를 만나기 위해 형주로 달려갔어요. 한편 아내를 잃고 슬픔에 잠겨있던 유비는 제갈 공명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 신하 하나가 들어와 유비에게 보고했어요. 강동에서 여범이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유비가 의아한 표정으로 공명을 쳐다보니 공명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보나마나 주유가 보냈을 것입니다. 저는 병풍 뒤에 숨어 이야기를 엿듣겠으니 장군께서는 고개만 끄덕이시고 대답은 나중으로 미루십시오. 유비는 곧 여범을 불러들이라 명령했어요. 잠시 후 여범이 들어와 첫상을 사이에 두고 유비와 마주 앉았어요. 먼저 입을 연 이는 유비였어요. 형주에는 무슨 일로 오셨소?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겠지요. 유비의 물음에 여범이 득달같이 대답했어요. 유비 장군께서 부인을 잃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송건 장군께서는 유비 장군의 일을 마음 아프게 생각하시어 자신이 아끼는 여동생과 유비 장군께서 짝을 맺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갑작스러운 여범의 말에 유비는 당황스러웠어요. 고맙습니다만 죽은 사람의 무덤에 불도 마르지 않았는데 어찌 다시 결혼을 생각하겠습니까? 게다가 송건 장군의 여동생은 젊고 아름다운 분이라 들었는데 저처럼 나이 많은 사람과 어찌 어울리겠습니까? 유비의 대답에 여범은 유비를 향해 바싹 다가앉으며 대꾸했어요. 송건 장군의 여동생은 나이는 어리지만 마음만은 어느 남자 못지 않습니다. 항상 말하기를 천하의 영웅이 아니면 남편으로 섬기지 않겠노라 하시니 유비 장군이야말로 그 말에 딱 들어맞는 분이십니다. 게다가 양쪽 집안이 좋은 인연을 맺는다면 역적조조가 함부로 우리를 넘보지 못할 것이니 이것은 나라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유비 장군께서는 의심을 거두십시오. 다만 한 가지, 송건 장군의 어머니인 오부인께서 딸을 너무 사랑하시어 결혼식을 직접 보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오부인께서는 나이가 많아 형주까지 올 수 없으니 유비 장군께서 강동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답은 내일 드리겠으니 일단 숙소로 돌아가 쉬시지요. 여범이 돌아간 후
병풍 뒤에 숨어 있던 공명이 나와 유비에게 말했어요. 유비 장군께서는 못 이기는 척 송건의 뜻을 받아 강동으로 가십시오. 공명의 말에 유비는 펄쩍 뛰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대체 무슨 소리요? 이번 일은 주유가 나를 죽이려 꾸민 계책이 분명한데 어찌하여 나보고 강동으로 가라 하는 것이요? 유비가 되묻자 공명은 희미한 미소를 띄우며 대답했어요. 주유가 꾀를 부려봤자 제 손바닥 아닙니다. 유비 장군께서는 젊고 아름다운 새 부인도 얻고 형주 땅도 지킬 것이니 걱정 마십시오. 장군께서는 조자룡을 데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강동으로 향하십시오. 자세한 계책은 조자룡에게 전하겠습니다. 유비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